우리 입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한번 편하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입시에는 네 가지 기본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로 하는 전형이 있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논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정시, 수능 중심의 전형이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위에 그 하얀색으로 나와 있는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그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죠. 이런 전형하고 논술 같은 경우에는 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수시는 어떤 전형이냐면 원래 그 수시라는 말 자체가 아무 때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 대학교가 아무 때나 학생들을 뽑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 대학처럼 하자 해가지고 수시를 만들었는데 고3 3학년 1학기에 원래 수시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수시에 합격한 이 3학년 1학기에 합격한 아이들이 관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수시를 3학년 2학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잡혔고 이미 이제 그 의미도 사라진 채 그냥 우리가 그냥 수시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고 있습니다. 자, 수시는 그럼 왜 만들어졌느냐? 1996년 겨울, 그러니까 대학교 학번으로는 97학번. 아마 여기 97학번 어머니 아버님들 계실 수 있겠습니다. 97년 5월 달에 학생들이 3년 동안 한 번의 시험을 가지고 학생을 평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3년 동안 학생들이 활동했던 내용들을 차분하게 분석해서 학생들을 평가해서 대학에서 뽑는 제도를 만들자 해가지고 97년 5월 31일에 531 교육개혁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준비의 과정을 거쳐서 2000년대 초반부터 학급 임원 출신들 전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다가 2008년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고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그럼 내신 성적이라든가 또는 수능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신과 수능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서 결국 그러면 내신으로 뽑는 것도 좀 뽑고 그다음에 수능으로 뽑는 것도 좀 하고 그리고 메인으로는 학생부 종합을 좀 해보자 이렇게 돼서 지금의 자리가 잡힌 거예요. 그랬더니 글 잘 쓴 애들은 어떡하지? 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럼 글 잘 쓴 애들도 뽑자 해가지고 이제 논술도 생긴 거고요. 그럼 수학하고 과학을 잘하는 애들은 어떡하지? 자, 그럼 그런 애들도 뽑자 해가지고 이제 그 실기 내지는 특기자 전형 같은 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형들이 이제 다양하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정시 같은 경우는 수능하고 이제 교과로 이제 중심이 되죠.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다 고교 학점제와 관련된 건데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 고3, 고1 학생들이 좀 알아야 될 것은 요거 하나 알면 되겠죠. 지금의 그 현 수능 체제는 2027 수능까지의 체제, 이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까지 이제 수능 체제가 되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중3 학생들이 오면 이제 수능 체제가 바뀌는 부분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고1 학생들이 조금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입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목표로 했던 어떤 대학을 가고 또는 그 이상의 어떤 꿈을 꾸고 하는 것이 맞는데 문제는 그 한 번으로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만족을 하겠죠.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만족을 못합니다. 또는 원하는 대학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공부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수능 개편안에서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결국 사회하고 과학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사탐하고 과탐이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그 17과목 중에서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과목 2과목을 선택해가지고 수능을 보는 거였지만 앞으로 그 중3 학생들이 올라오는 시험은 모든 학생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보게 되겠죠. 근데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의 예시 문제가 지난주에 공개가 됐습니다.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상은 했지만 통합사회는 그러려니 했는데 통합과학이 결국 그 20문제인데 물화생지가 고르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현재 나는 문과 또는 이과지만 지금 사탐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과지만 사탐 선택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 자 다시 공부를 하게 되면 뭘 공부해야 돼요? 물화생지 4과목을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니까 쉽겠네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학은 그것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든 중학생 과정이든 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1 학생들은 가급적이면은 재수 내지는 재수했을 때 수능 보는 것을 좀 피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관리를 충실하게 해서 수시에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우리 고2 학생들은 고1에 비하면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 고2 학생들은 뭐가 문제냐? 인구가 너무 많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모든 학생들이 안타까운 그런 존재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은 넘어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대입 대비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입 지원의 원칙이 있습니다.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 지원 불가고요. 수시는 6번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 지원 불가가 무슨 의미냐? 수시에 내가 예를 들어서 수시에 이쪽 부산에 있는 어떤 대학교를 썼습니다. 근데 붙었어요. 근데 합격 통지를 받기 전에 수능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수능을 봤더니 수능이 너무 잘 나와서 서울에 있는 최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죠. 실제로 저의 제자 중에서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내신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잘하는데 내신 관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모의고사를 대충 봤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이 항상 기복이 심했던 그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수능이 끝나고 와서 보통 수능 끝난 다음 날이 금요일이잖아요. 수능 끝난 다음 날 한 친구가 아침에 7시 반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것도 밝은 표정으로. 바로 내신 관리 열심히 하는 그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선생님, 저 수능을 너무 잘 본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 됐는데? 수능을 한 2-3개 정도밖에 안 틀린 것 같아요. 진짜? 그렇대요. 그러면 너 나한테 자랑하라고 온 거야? 그게 아니고요, 선생님. 다음 주에 고려대학교 논술이 있는데, 수시잖아요. 논술이 있는데 그 논술 보러 갈까요, 말까요? 야, 지금 네가 서울에 있는 최상위 의대도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는데 왜 고대 공대 논술을 보러 가니? 가지 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 표정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수능이 혹시 안 나올까 봐 수능 이전에 보는 연세대학교 논술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덕담을 했죠. 넌 떨어질 거야. 예, 이 친구는 또 그 덕담을 받아들이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갔는데 연대 공대에 논술로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교직 생활하면서 연대 공대에 합격하고 그렇게 슬픈 표정으로 학교를 등록하는 친구를 처음 봤고요. 자, 이 친구 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니기가 힘들겠죠. 다시 공부를 했는데 두 번째 공부했을 때는 연대 공대 갈 성적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 불가하다는 이 부분은 학생들의 입시의 만족도와 관련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평상시에 모의고사를 굉장히 신중하게 잘 준비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수시 6회 제한이 있죠. 근데 수시 6회 제한에서 6회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대학들이 있어요. 전문대학교와 특별법대학, 사관학교, 카이스트 이런 대학들은 6회 제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종종 전문대 7개 쓰고 와가지고 선생님 저 6개 넘었었는데 큰일 났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전문대는 무한대로 쓸 수 있고 우리나라 전문대는 170개가 있고 한 전문대당 2개 쓸 수 있기 때문에 340개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정시 합격 가능 대학보다는 상향 지원을 해야 된다. 이게 대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의 배치표는 이렇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배치표에서 특이한 점이 있죠. 그거는 바로 뭐냐면 수능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나와 있는 숫자 1.0에서 1.5 이거는 내신이고요. 그다음에 외인은 수능이죠. 내신으로 학생을 뽑는 전형이 교과 전형이거든요. 교과라는 말 자체가 내신이란 뜻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 전형에서는 반드시 대학들이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고등학교는 정말 내신 경쟁이 막 치열해가지고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좀 지칠 정도로 힘든 학교가 있는 반면에 어떤 고등학교는 내신 따기가 너무 쉬운 이제 그런 고등학교가 존재하죠. 다시 말해서
대학 입장에서는 네가 아무리 올 1등급이라도 너의 1등급을 우리 대학은 신뢰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신뢰할 수 없으니까 다른 증거물을 갖고 와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저렇게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대학마다 각각 다 다릅니다. 자기 대학에 일반적으로 오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보통 의대나 치대나 약대 같은 경우는 1등급 3개 정도를 요구하고요. 1등급 3개 내지 1등급 2개, 2등급 하나 정도를 요구하고요. 이것은 지역 인재도 마찬가지고 일반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최상위권 대학이라고 꼽히는 저런 그 연대, 고대, 성대, 한양대, 중앙대 뭐 이런 대학은 2등급 3개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통 3개 합 7 이렇게 얘기해서 2등급, 2등급, 3등급 요 정도를 이제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그 시립대 이런 대학들도 3개 합 7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 아무리 1등급대라 하더라도 수능이 나오지 않으면 어떤 결과까지 나오게 되냐면 수능이 부족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대학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2등급대 학생들은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사실 2등급대 학생이 공부를 못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등급 초반 2.0, 2.1은 사실은 학급 안에서 반에서 2등 정도 하는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수능이 안 나왔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대학이 굉장히 낮아지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이 2등급대 학생들은 전국적으로 이제 그 규모를 봐야 되겠죠. 전국에 2,000개 고등학교가 있으니까 각 학교마다 2등급대 학생들이 굉장히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곱하기 2,000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2등급대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고 이 친구들이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에서 막 움직여 가는 거죠. 그런데 수능이 나온다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능이 안 나왔을 때는 그 치열한 경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특히 2등급에서 2.5등급 요 선에 있는 친구들은 수능도 잘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5등급제니까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중학생들은 한 1.1등급 정도까지가 서울 소재 대학에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2등급을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 소재 대학을 진학하는데. 뭐 요 정도면 이제 교과 전형 좀 되겠죠. 자, 지금은 이제 현재 뭐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 전형이고 또는 내신 플러스 수능 최저 전형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면접도 또 서류 평가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부산대,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을 반영한다고 하면서도 또 수능 최저를 걸면서도 서류 평가의 내용을 어느 정도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아울러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 교과 전형하고 비했을 때 약간의 내신 성적의 차이가 좀 존재합니다. 자, 잘 보시면 위에 수능이 이제 없어졌죠. 수능은 뭐 최저가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고 수능을 잘 보든 못 보든 갈 수 있는 대학의 수준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뭐에서 차이가 나냐면 바로 서류 평가죠. 지금 요 2등급대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느냐? 결국 서류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면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서류는 뭐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겠어요? 학교생활기록부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얼마나 우리가 잘 만들어 갈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아마 중3들은 아마 1등급 때는 중경외시 이상 그룹을, 그다음에 2등급 때는 그냥 서울권 그룹을 갈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죠.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초창기에 오해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3년간의 활동을 보고 뽑으라고 하는데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보고 뽑아야 될지 감이 안 잡힌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때 몇몇 고등학교가 선도적으로 나섰죠.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는 과학반 학생 15명이 그 정약용 선생님이 만든 그 거중기, 그러니까 화성을 지을 때 만들었다는 그 거중기가 지금 원래 본체는 안 남아 있고 설계도만 남아 있거든요. 이 학생들이 그 설계도를 입수해서 그 설계도의 내용을 미술 선생님, 한문 선생님, 기술 선생님, 물리 선생님, 역사 선생님을 쫓아다니면서 결국 그 설계도의 내용을 해석을 하고 거중기를 복원해서
이 거중기로 얼마나 무거운 돌멩이를 얼마나 높은 데까지 올렸는가를 다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있었던 모든 그 각종 고등학교 학술대회에 나가가지고 다 상을 휩쓸었고요. 그 학생들이 그 15명 학생 중에 대학을 제일 못 간 학생이 중대 공대를 갔어요. 이게 이제 각 고등학교에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얘기를 들었던 교장 선생님들이 학교에 오셔가지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우리도 뭔가 복원하자. 뭐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막 그때 막 열기가 너무 강해서 잘하면 고등학생들의 손으로 거북선이 복원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정도로 아주 복원의 열기가 넘쳤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온통 복원만 하러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논문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논문으로 들어갔더니 이 논문에 문제가 또 막 발생했죠. 특히 교수님, 아빠가 교수님인 경우에 자기 논문에다가 자기 자녀 이름을 슬쩍 넣어서 공저자, 그리고 그것을 대학에 제출해서 논문 쓴 아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사회적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좀 정리하자. 학생들을 통해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통해서 대학에 파악할 수 있는 그 실력과 역량은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지금은 요 딱 3가지가 고등학생들을 평가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그래서 요 네모는 뭐냐?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왜 다녀야 되는가? 바로 학업 역량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진로 역량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공동체 역량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바로 성장의 포인트를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고등학교가 좋은 고등학교냐? 나의 학업 역량을 성장시켜주는 학교, 나의 진로 역량을 성장시켜주는 학교, 나의 공동체 역량을 성장시켜주는 학교. 중3 학생들이라면 어떤 고등학교를 골라야 되느냐?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잘 키워줄 학교를 찾는 거죠. 그게 이제 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이지만 동시에 고등학교가 가져야 될 목표이고 우리 학생들도 가져야 할 목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걸 하나 꼽아달라라고 한다면 저는 가감없이 딱 하나를 고릅니다. 이 수많은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학업 성취 중에 원점수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점수입니다. 이거 하나만 오늘 알고 가셔도 도움이 됩니다. 자, 원점수 무슨 말입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지 100점 만점 시험에서 내가 몇 점을 받느냐? 원점수입니다. 근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누가 출제를 하죠? 해당 학교 선생님, 즉 출제자가 직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학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선생님이에요. 이게 지금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수업을 일단 잘 들으셔야 되는데 수업을 들으려고 나는 노력하지만 수업이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왜? 수업에서 하나의 수업에서 진행되는 개념들,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개념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 학생은 그 개념을 하나 이해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2번째 거 설명하시고 3번째 거 설명하시면 못 따라갈 수밖에 없죠. 어떤 방법이 해결책이겠습니까?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그 흔한 늘 얘기하는 예습이 되겠습니다. 근데 예습을 못할 수도 있죠. 오늘도 예습 안 하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습을 못할 수 있죠.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복습이 필요한 거죠. 자,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복습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복습을 많이 해라. 예습을 못했다면 복습을 많이 해라. 근데 이제 묻죠. 상담하면서도 너 복습 좀 했니? 복습이 뭐라고 생각하니? 그러면 학생들은 다시 보는 거요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복습은 다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복습은 뭐냐? 복습은 선생님께 들었던 그 수업의 내용을 친구에게 고스란히 전달해 줄 수 있는 수준까지 공부하는 게 복습입니다. 이게 안 되면 결국 수업을 들어도 그냥 거기서 건지는 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복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친구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 만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친구에게 전달을 해줄 만큼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했던 말이 잘 안 떠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선생님 찾아가면 되죠. 그렇죠? 그 선생님 찾아가면 그 선생님이 내가 수업 시간에 알려줬는데 너는 왜 지금 찾아오니라고 하면서 문전박대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알려주시겠죠. 그럼 그 선생님 내가 모르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나와 눈을 마주치고 나를 바라봤던 선생님은 그 학생이 머릿속에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남죠. 자, 머릿속에 남으면 그것을 선생님은 어떻게 활용할까요? 그게 바로 세특입니다. 그 세특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하겠다라는 각오를 해도 학업 성적도 올라가고 생활기록부도 상당 부분 채워지게 되는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어요. 서울의 한 강남에 있는 한 학교에서 저에게 진학부장 선생님이 급히 연락이 왔어요. 서울대학교는 그 학교의 대표 2명을 그 대표로 추천해가지고 선발하는 지역균형 선발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은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그 추천을 받으면 합격률이 높아요. 그래서 각 고등학교마다 최소한 그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만큼은 합격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이 선생님이 저한테 왜 연락이 왔냐면 자기 학교에 전교 1등이 있는데 그 전교 1등이 서울대를 직윤으로 안 쓰고 일반 전형으로 쓰면, 이거 추천을 안 받고 일반 전형으로 써서도 서울대 의대를 붙으면 우리 학교는 2등과 3등에게 지역균형 추천을 주겠다. 그래서 3등도 서울대를 붙을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러는데 그 1등 학생의 생활기록부 좀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서 그 부모님도 만나고 생활기록 봤습니다. 5분도 안 걸렸어요. 얘는 어떤 형태의 전형을 써도 서울의대에 붙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그 교과성적란에 원점수가 100, 100, 100, 100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아, 거기서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그 친구 실제로 의대, 서울에 있는 의대 6개 다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생활기록부를 빛나게 만들고자 한다면은 원점수를 높이는 활동에, 그리고 그것이 복습이라는 것에 초점을 잘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왜 그런 원점수가 중요하고 왜 수업이 중요하냐? 자, 수업은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총 수업을 몇 시간을 들을까요? 3,000시간을 듣습니다. 상당히 많죠? 3,000시간의 수업이 있고요. 동아리 활동이나 기타 활동들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3,000시간의 수업을 듣는다. 그럼 수업을 듣기 전에는 그 수업의 내용, 물론 예습할 수 있겠지만 그 수업의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듣기 전 상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식이 없는 상태죠. 한마디로 뭡니까? 무식한 상태. 그렇죠? 수업을 들으면 지식을 배웠으니까 유식한 상태로 바뀌는 거죠. 각 고등학교는 지금 매일같이 학생들에게 유식해질 수 있는 기회를 6번, 7번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총 3,000번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근데 이 3,000번의 기회를 제대로 살리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절반 정도밖에 못 살리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 3,000번의 기회를 3,000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으로 채우는 그런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일까요?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유식해집니다. 지식이 쌓이고, 그럼 이 내용들을 또 선생님들이 해석을 해주셔야 또 제대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걸 또 보강하고 연습하고 응용하면서 여러분들은 지혜와 지식이 길러지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 뻔한 이야기지만 이 뻔한 이야기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진로입니다.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뭐 뒤에 가서 또 학업 역량 말씀드릴게요. 자, 진로를 찾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진로는 결국 우리나라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로를 찾을 때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막연하게 생각하고 나는 좋아하는 게 없어 라고 하면서 좋아하는 것 위주로 많이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이에요. 살아가야 될 세상은 대한민국 사회고, 이 대한민국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그 방향에서 내가 대한민국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잘 되게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인지, 대한민국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안 되는 부분을 잘 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돼요. 각자의 역할들이 다 맡겨져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내내 키워야 될 것이 바로 통찰력입니다. 특히 통찰력을 기르는 데는 사회 교과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 국어 교과에서 이 책 읽는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진로를 찾을 때는 항상 자기 스스로를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는 얘기하냐면 교과서 같은 거를 볼 때 교과서나 어떤 책을 볼 때 이 글이 확 눈에 들어오면 그거는 그 학생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책을 펼쳤는데 하얘진다. 요거는 좀 위험한 겁니다. 예. 그런데 또 하얘졌지만 조금 차분하게 준비하면 다시 이제 맑아진다. 요건 이제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거 잘 생각해서 우리 학생들이 자기에게 맞는 것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피를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피만 보면은 어지럽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내신 1등급이라고 해서 주변에서 의대가 자, 그 친구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동체 역량 같은 경우에 우리는 각각의 역할을 맡은 사회 공동체, 사회 계약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신의 현재 역할, 지금 내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나는 리더가 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리더보다는 내 것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내 일은 최소한 펑크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학생이 공동체 역량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근면성실한 학생, 특히 이거 강조드리는데 질병지각이나 질병결석은 생활기록부 평가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 동네에 자동차를 엄청 잘 고치는 정비사가 계신데 내 차가 망가질 때마다 가면은 그 아저씨가 질병으로 문을 닫아요. 자, 한 번, 두 번은 봐주겠지만 자주 그러면 신뢰를 못하게 되죠. 질병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질병 결석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쉽게 나는 아프니까 바로 쉬어야 돼. 질병은 크게 입시에서 문제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회 생활하는데 그리고 이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성실하려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역량이 의외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 뒤에 가서 말씀드리는데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평가 요소를 대학마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서 그 점수를 냅니다. 보시면은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이 30점 만점 되는 거죠. 반면에 서강대나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이 50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 학업 역량이나 진로 역량이나 이런 부분이 배점이 크고 지금 공동체 역량은 배점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그래서 공동체 역량은 별거 아니겠거니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 예를 들어서 서강대학교의 학생이 서강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서강대학교를 지원한 학생 내신 성적 4등급, 5등급 학생이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서강대학교를 도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자, 그 말을 들은 상담 선생님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죠. 말은 해주십니다. 그래 뭐 네가 너의 꿈은 소중한 거야 이렇게 얘기는 해주십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안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서강대나 성균관대나 고려대나 연세대를 쓰는 친구들은 내신 성적이 거의 비슷해요. 1에서 2등급 사이. 그리고 1, 2등급은 대학이 그렇게 구분할 만큼 예민하게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또 대체로 진로 역량이나 이런 데 아주 적극적인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업 역량하고 진로 역량이 동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위권 대학들은. 그러면 결국 근소한 차이지만 어디서 판가름이 날까요? 공동체 역량에서 판가름 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본인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활동들이 있을 때 학급 임원이라든가 또는 동아리 임원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그 하다 보면은 진짜 많은 것을 느낍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때보다 예를 들어 반장하잖아요. 반장을 하면은 정말 아이들이 야속합니다. 자기를 반장으로 뽑아놓고 모든 책임 자기한테 밀어놓고
그러면 뭘 알아요? 아,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깨달음이 많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데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폭. 아, 요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학폭이 점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학폭은 그래, 인성 부분 들어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폭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교과나 수능 위주 전형에서도 학폭에 연루된 학생이 있으면 감점을 해버립니다. 또는 교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원 자격을 박탈하는데요. 그럼 학폭 그러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학교 폭력? 아, 말죽거리 잔혹사. 옥상으로 따라와. 두들겨 패고 이러는 게 학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학폭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카톡입니다. 단체방. 거기서 그냥 친한 친구들이니까 한 친구의 사진을 올려서 킥킥대고 놀려요.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나 불쾌해. 나 수치심을 느꼈어. 너희들 다 신고할 거야. 그러면 그 단체방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학폭의 가해자로 바뀝니다. 아주 쉽습니다. 학폭이라는 게. 근데 이 누명을 벗어나기에는 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친구들과의 이런 대화에서 특히 글로 남기는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그냥 남의 인생에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그리고 남이 뭐가 하든 웃지도 마세요. 그냥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학폭 정말 피곤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탐구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 학교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활동들이 있어요. 교과서에 되게 많은 활동들이 그 탐구해 봅시다, 뭐 더 생각해 보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다 보면은 탐구력이라고 하는 그 학업 역량의 중요한 부분들을 해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생들의 활동 영역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수업 안에 활동이 있는 거고, 수업 바깥의 활동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 또 가정에서의 활동이 있는 거죠. 자, 수업 시간에는 당연히 수업 열심히 듣고 수업에서 그 선생님이 제시해 주는 것들을 잘 수행해 나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 바깥에서는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동아리나 프로젝트 같은 걸 통해서 해보게 되면 더 좋은 거고요. 특히 수업은 선생님들의 과목이 다양한 만큼 사실은 선생님들만 봐도 내 진로를 선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크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수학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놀라움을 많이 느끼는데요. 수학 선생님들이 대체로 수학 잘 푸시잖아요. 학교에서 보시면 막 그냥 칠판에다가 쭉쭉쭉 푸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수학 선생님들은요, 선생님들끼리 대화할 때도 한 손으로 문제 풀고 있어요. 굉장히 노력 많이 하세요. 학생들 앞에서 헤매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러면 평상시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선생님의 모습처럼 평상시에도 계속 연습하고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 결국 선생님을 보고 또 선생님과 또 과목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꿈을 찾아가다 보면 이런 수업 바깥의 활동으로 연결되는 케이스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활동으로 들어와서 자습도 하고 문제풀이도 하고 독서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이어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뭘 물어보고자 하는 건가, 결국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생은 무엇을 배웠고 또 어떤 호기심이 생겼고 그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고 그래서 그 배운 것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가 결국 서류평가의 핵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래에는 뭐가 하고 싶고 우리나라 사회에서 뭐가 부족하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자기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것들이 결국 서류평가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미라고 하는 거,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중학교를 졸업한 중졸과 고졸은 다른 거고, 고등학교 3년 동안 3,000시간의 시간이 주어졌다면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많은 것들을 배워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너무 귀한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서류평가는 다 끝났잖아요. 서류평가 다 봤어요. 근데 이제 이 서류만 가는 거죠. 그럼 대학 입장에서 이 서류가 도대체 맞는 건가?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확인 작업인데 그것을 우리는 면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하는데 그 면접의 질문들입니다. 이거 건국대학교에서 공개한 면접 질문이에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게 뭐냐면요, 학생들의 세특을 다시 물어본 거예요. 예, 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양자 컴퓨터에 관한 발표라고 생기부에 써 있다. 양자 컴퓨터를 조사하고 발표하고 뭐 제출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 자리에서 설명해 보세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세특 활동들이 결국 세특을 하면서 쓰여졌던 이런 활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확인 면접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 학생 하나가 좀 되긴 했지만 그 학생은 그 1단계 통과할 때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는데 2단계에서 탈락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한 사정관한테 부탁해서 걔가 왜 떨어졌는지 물어봤는데 정말 좀 민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했던 어떤 그 탐구 활동이 있었는데 그 탐구 활동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1단계를 통과시켰대요. 그리고 교수님이 그 내용을 물어봤더니 얘가 너무 정직하고 솔직한 나머지 그 아이디어는 친구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대학 입장에서는 걔를 뽑아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서류 확인, 그러니까 정말 정직하게 솔직하게 자기가 활동을 해야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도 가능하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치한 쪽은 조금 더 까다로운 질문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딜레마 상황 같은 것들을 자꾸 물어봐요. 여기 지금 서울대학교 수의대에서 물어본 질문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수의과 대학을 다니는, 그러니까 수의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에요. 그럼 뭐예요? 아직은 수의사가 아니다. 근데 옆집 송아지가 아프다. 근데 수의사가 아닌 이 학생은 과연 그 송아지를 치료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치료를 했을 때는 아직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시술이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들에 대한 딜레마, 이런 것들을 던져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표나 이런 것들을 잘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래서 의과대학을 준비한 학생들은 뭔가 사회적인 통찰력도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과학만 잘한다고 해서 의대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회적인 인식도 같이 성장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면접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경희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문대에 833명이 이제 합격을 했는데 그 중에서 보통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1단계 서류 평가로 3배수, 4배수를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을 통해서 합부를 가리잖아요. 근데 3배수, 4배수를 뽑을 때 뭐 예를 들어 10명 모집이면은 3배수를 뽑았다고 했을 때 1등으로 붙은 학생이 있고 서류 평가 30등으로 붙은 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평가 보통 이제 10등까지 들어온 학생은 서류 평가만 가지고는 합격한 학생이죠. 바로 이 두 번째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833명의 합격자 중에 648명은 서류 평가도 좋았고 면접도 좋아서 충분히 합격한 학생인데 그 가운데 185명은 원래는 2배수, 3배수 쪽으로 넘어가서 붙을 수 없는 학생이었지만 면접을 잘해서 뒤집은 학생이에요. 그래서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는 비율이 공개가 됐어요. 한 20% 정도 면접을 통해 뒤집어졌고 의대나 약대는 좀 더 많은 30% 가까운 수치가 면접으로 뒤집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면접 준비도 같이 잘해야 됩니다. 근데 면접 준비를 할 때 면접을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면접을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평상시에 언어 습관에서 명사를 너무 많이 쓰면 그 면접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배가 고프니까 밥을 주세요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명사를 쓰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 명사 쓰는 거 뭐 있어요? 밥. 이거 명사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면접에서 육하 원칙으로 대답해야 되는 면접에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뭐 토론이라든가 발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적극적으로 나와야만 부끄러움도 또는 이제 떨림 없이 나와서 면접을 잘할 수가 있으니까 평상시 학교 생활에서도 면접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